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2차 추경. 국회가 정부의 12조 원 추경안을 두고 심사 중인 가운데 2차 추가 편성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늘려야 된다 대 재정 부담이 크다. 정치권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차 추경은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12조 2천억 원의 이제 추경안이 정부안이 지금 나왔고 이걸 지금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는 상태인데 12조 2천억 원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경을 한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제는 2차 추경의 이제 골자입니다. 아마 지금 이대로 흐른다 그러면 뭐 2차 추경이 아니라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또 추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일단은 추경은 급하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네.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뭐 소상공인 분들 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많은 분들이 또 직장도 잃으시고 내수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통계가 실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지난 1분기에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GDP가요, 사실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네, 그래서 0.2% 이제 역성장을 했어요. 지금 나오면 네. GDP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국내 총 생산에 대한 지출인데요. GDP는요 소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민간 소비, 정부 소비, 그 다음에 이제는 소비 플러스 투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내수 쪽이 바로 여기에요. 소비와 투자. 그러니까 내수가 지금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 소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0.1% 하락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건설 투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3.2%입니다. 근데 이게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기도 전이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관세 충격이 본격하게 되기도 전인데 뭐 내수는 원래부터 안 좋았고 그게 이제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차트에서 보듯이 이게 수출도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네. 그나마 우리가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GDP 구성하고 있는 소비 그 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정부 지출 이런 게 안 되더라도 사실 수출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아왔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통계를 본다 그러면 수출도 지금 역성장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됐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입도 물론 좀 줄어서 뭐 순수출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수출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이제 눈에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세 충격이 있기도 지금 막 있으려고 하는데 벌써부터가 이제 지금 0.2% 네. 역성장 됐으니 이제는 이번 연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이제 예상보다 더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일단은 뭐 내수도 안 되고 이걸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추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 규모가 1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추경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은 0.127에서 0.137%포인트 정도 수준이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안이 나왔을 때 이제 밝혔어요. 사실 기재부에서 이거는 이제 내수 살리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관세 충격이라든지 산불 피해 복구라든지 이런 긴급 추경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번 12조 2천억 원이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IMF가 최근 통계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올해의 성장률을요 1%로 이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는 이것도 낮아진 거거든요. 원래는 사실상 2% 정도 했었다가 이게 1%포인트 정도 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급하게 사실 성장률 자체가 내려왔고
내년 성장률을 1.4%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이제는 봤더니 왜 IMF 쪽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낮췄느냐? 첫 번째로 이제 무역 갈등. 우리나라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 세계가 무역 갈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수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의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는 소비를 둔화시킨다. 왜? 부채가 많으니까 돈 쓰기가 어렵습니다. 쓸 돈이 없죠. 예, 그래서 나갈 돈이 없다 보니 사실상 이제 돈이 안 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이유로 들었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주가나 이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 아시겠지만 그나마 좀 회복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많이 흔들렸던 부분. 네 번째로는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꼽았습니다. 환율이 아직도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이제 생각보다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1% 예상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네.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그런데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0.5%로 지금 나왔습니다. 더 낮춰서 전망을 했군요. 네,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나왔고, 그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은 1.5%,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5%,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1.6%, 한국은행 1.5% 보고 있는데 요거는 옛날 통계예요. 네. 그러니까 IMF가 요번에 나온 게 최근 통계에서 나온 거고, 네. 아마 지금 1.5% 통계 나온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새롭게 수정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성장에 대한 둔화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피부로 우리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심각하다. 그래서 추경은 제가 봤을 땐 너무 늦었어요.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워낙 뭐 정부 쪽에서 재정 준칙이다 이름 하에 사실상 재정을 아끼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좀 추경으로서 재정 지출해서 좀 경제를 떠받쳐줘야 될 그 타이밍이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이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반영한 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화폐가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전 국민이 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 추경안은요, 편성은 정부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증액은 이제 정부가 해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심의를 봐서 국회의 권한은요, 심의 의결이지 이걸 편성하는 권한은 없거든요. 네. 만약에 증액을 하려고 그러면 네. 행정부와 아마 기재부와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는 이걸 증액하자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증액을 해서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1조 원 정도의 지역 화폐를 쓰자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심의 소위죠. 그래서 예산 심의 소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1조 원 정도를 증액을 했어요. 네.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재부와의 합의가 돼야 돼요. 이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기재부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상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예, 기재부의 그 주요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이번 추경안이 뭐 꽉 막힌 추경은 아니다. 네.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증액을 요청하면 일단은 뭐 가능성을 열어놓고 회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역화폐다 보니 그 이재명 그 경선 후보, 대선 경선 후보의 가장 강력한 이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는 민주당 쪽에서 갖고 오니까 사실상 이제는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를 이제 곱게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파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네. 지금 국회에서 계속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네. 제일 우려했었거든요. 빨리 네. 추경안이 통과가 돼서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빨리 돈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또 여야도 없죠. 지금 일단은 어떻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제 싸움으로 인해서 또 추경안이 또 딜레이되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추경안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네.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12조 2천억 원에 대한 예산, 그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1조, 이제 국회에서 잘 합의를 하셔서 빨리 지금 뭐 산불 피해라든지 AI 투자라든지 소상공인 살리기에 하루라도 빨리 좀 나서줘야 된다라고, 그게 정말 애국이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빨리 추경을 좀 시행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문제는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일단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이걸 늘리면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가용 예산이 한 3조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한 8조 원 정도는 이제는 국채 발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로 한다 그러면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나면 사실 매력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부채가 더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기재부 입장에서는 나라 살림하는 곳이다 보니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겠죠. 대외 신인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다. 지역 화폐를 해서 일단은 1조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지역 화폐로 가자.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 쪽의 추경안에 원래 아는 그거였습니다. 민생 소비 쿠폰 다 아실 네. 거예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이제는 드리는 건데 이제 이걸 지역 화폐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화폐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에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민주당 안에 보면은 3개월 이내에 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끄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돈을 써서 이제 소상공인들 내수 살리게 나선다. 네. 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하지만 일단 정부 쪽에서도 이걸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채 발행은 곧 나라 빚이다.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라는 이제는 명목하에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합의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요, 타협이라는 것도 사실 정치에는 있잖아요. 네. 이게 타협이라는 걸 통해서 일단 추경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목적은 뭐냐 그러면 이제 내수 살리기가 맞습니다. 사실 급한 물을 먼저 꺼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이제 국내에 돈을 푸는 네네네. 역할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먼저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한시라도 급하다라는 거죠.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밖에 지금 나가 보시면요 심각합니다. 소상공인분들 뭐 손님이 없어요. 예. 길거리에는 좀 외국인들이 오히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뭐 손님이 하나도 없어갖고 네.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되는 타이밍인 거는 확실하다. 이런 점들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 수준을 상회하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하면서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려가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 처리가 늦어져서 이 침체된 내수 시장을 회복하기까지 또 시간이 또 한참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꽤 시간이 걸릴 거다.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아마 내수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또 새로운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매장 판매직이 이제 감소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내수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텐데 이제 판매직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잘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손님이 안 오니까 판매직의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뭘 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1인 자영업자로 넘어갔다는 거죠. 일단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사업자를 낸 거예요, 그냥. 예, 뭐 온라인 사업을 하던 뭐든 간에. 네. 그러니까 이게 판매직이 지금 보시면 아까도 통계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판매 종사자가 1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10만 명이 감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판매직이 감소되고 있다, 일자리를 잃어갔다 이런 분들이 다 어디 갔냐면 1인 자영업자로 간 거고 1인 자영업자분들이 또 매출이 높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일자리 감소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과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2분기는 더 안 좋을 거라 봐요 지금. 지금에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관세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동차랑 지금 알루미늄, 철강은 25% 관세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품목 관세라든지 상호 관세가 이제 관심사로 있는 거지. 이미 자동차 품목 관세 그 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25% 우리가 지금 책정돼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겁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해도 네. 뭐 기준을 정해줘야죠. 기준도 안 정해주니 당연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팡질팡하고 있다 보니까 2분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는 2분기 어렵다고 얘기 막 네.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네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소비를 줄입니다. 일단 내가 돈이 있어도 일단 앞으로 어려진대. 그러면 대비를 하거든요, 사람이란 게 항상. 그래서 이제 지갑이 안 열어요. 지갑을 안 엽니다. 돈이 있어도. 그럼 더 심각해지지 더 않겠습니까? 심각해져.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판매하는 쪽에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또 고용이 줄게 되고
그게 또 고용이 주니까 소비가 또 둔화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필요한 거고 이 추경안이 아마 제가 봤을 때요.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은 또 추경할 겁니다. 네. 안 할 수가 없는 구조로 갔어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예상대로라면 5월 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로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된 상태였어요. 네. 5월 1일 내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소위에서도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뭐 합의가 안 됐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딜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5월달 와 보면 본격적인 대선 시즌입니다. 이거 처리하겠어요, 이거? 네, 더 정치권에서 미뤄지겠죠. 더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는 새로운 정부 출원해서 하자, 출범해서 하자. 또 이 얘기 나온다니까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빨리 추경 한번 하고 그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네. 소상공인 추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체감 경기가 정말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정부가 대외 변수에만 신경을 더 쓰느라 내수 경기에 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트럼프 주니어 방한.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1박 2일 동안 머무는 동안 재계 총수들과 면담을 하는데요. 일단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막후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방한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와 그다음에 미국의 정치는 참 다르구나. 만약에 트럼프 주니어의 활동성이 네. 우리나라에 똑같이 활동했다 그러면 네. 아마 세계의 아마 지탄을 받게 되는 지탄을 아마 세간의 지탄을 받았을 거예요. 너무 뭐냐 도대체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활동을 그린란드에 대한 사실상 영토 분쟁 났을 때 네. 또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잖아요. 트럼프 주니어가.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각국 정상들과 또 만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재계 총수들과 또 만나서 비즈니스 하러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일단은 지금 자막도 나오고 있는데 벤스 미 부통령 인선에 또 참여도 했습니다. 관여도 했습니다. 추천했다. 본인이 추천해서 된 거잖아요. 그럴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완전히 다르구나 구조가 이런 네. 것도 볼 수 있고. 그 이방카 첫째 딸이잖아요. 네. 예, 이방카도 사실상 트럼프 1기 때 막 정말 영향을 미쳤고 이번에는 사실 트럼프 주니어 장남입니다. 이 장남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재계 인사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장관이라든지 정치는 전혀 안 만납니다. 안 만나고 일단은 저렇게 편하게 정재계 인사들만 만나는 거예요. 예, 편하게 입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게 정규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공식적이야. 네. 예, 공식적인 일로 온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사실상 왔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편하게 입고 온 거예요. 공식적인 의미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목적은 그겁니다. 네. 초청이에요. 일단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초청으로 왔지만 목적은 명확해요. 아버지 네. 닮아갖고 비즈니스 하러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계 총수 만나서 미국 쪽으로 투자하라 이거죠. 네. 이제 이해진 의장이랑 이제 만나기로 돼 있어요.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랑. 네. 그럼 네이버가 지금 아시겠지만 웹툰 미국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총수들과 만나서 더 투자해라. 아마 이럴 겁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보도가 되고 있는 한화그룹, 네. 삼형제 만나러 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한화그룹이 아마 지금 제일 미국과 관계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태양광도 연관돼 있죠. 맞습니다. 조선도 관계돼 네. 있죠. 그러니까 한화그룹이 굉장히 좀 관계가 많아서 아마 이번에 트럼프 주니어와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점들이 이제는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 그룹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네. 또 트럼프 주니어 방한 소식에 신세계 INC가 주가 깜짝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경제 교류가 개선됐다 평가할 만큼 그럼 방한 효과를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호재죠.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주니어랑 만난 기업 총수가 누구냐 요거에 따라서 네. 주가의 향배가 또 달라지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서 이제 적용을 했고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실질적인 공식적인 방안은 또 아니고요. 여기서 뭐 협약이 나온다든지 네. 여기서 뭐 투자 내용, 투자 영서가 나온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뭐 기업의 호재가 되겠느냐라고 보진 않고요. 아까 이제 자료 화면도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아들을 흐뭇한 바라보는 표정으로 아빠 미소네요, 정말. 네. 왜냐하면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서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네. 이번에 거래 기술이라고. 거기에 가보면 그 트럼프 주니어가 어렸을 때 얼마나 끔찍하게 장남을 생각했는지가 나와요 또. 그렇군요. 애착이 되게 읽어봐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거든요. 이제 네. 트럼프 주니어 지금은 이렇게 장성했지만 네. 어렸을 때 트럼프 주니어를 바라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음이 있는데 정말 아끼더라고요. 장남을.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이제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과 그러다 보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온 건 아니지만 거의 뭐 파급력은 온 것처럼 온 것처럼 네.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아마 재계 총수들은 아마 뭐 개인적 생각이지만 줄서기에 나섰을 겁니다. 정현준 회장한테 줄 서려고. 네. 왜냐면 만나달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1박 2일 일정으로 왔기 때문에 짧은 일정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만난다고 해요. 그렇게 길게 못 만나고. 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런 점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평가가 좀 필요한 시기인데요. 100일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은 관세 폭탄으로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고요. 미국의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5%에서 6.5%로 급등을 하면서 4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평론가님께서 보시는 이 트럼프 위기의 100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이중 충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중 충격.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충격,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인플레이션 충격.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것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물가는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단행이 됐던 건데, 근데 이제는 관세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관세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야 될 물건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히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고스란히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1년 후에 이제는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예상하는 건데요. 지금 5%에서 6.5%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물가가 더 높아질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근로자들이 월급 높여주세요 라고 이제는 또 시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임금 높여주려고 그러면 기업들은 당연히 물건값을 또 높여야 돼요. 네.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높아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자라는 거죠. 지금 사상 최대예요. 지금 6.5% 정도가 됐다는 거는 지금 44년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물가 급등의 위기에 다시 한번 놓이게 되고 그럼 물가가 급등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또 일어나느냐? 금리 못 내립니다. 물가가 높은데 어떻게 금리를 내려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미국 시장에서는 또 물론 작은 목소리지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야 금리를 내리긴 뭘 내려? 어디서 인상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나요. 금리 네. 인상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미국이 금리 인상 못하더라도 동결을 계속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금리 못 내립니다. 지금도 1.75%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금리를 더 내린다? 우리가 한 번 더 내린다? 못 내리죠. 금리 네. 격차가 더 벌어지면 이제 외환이 또 미국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 이런 상황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야 이게 내 생활도 영향을 주는구나라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금리를 이제 못 내는 상황까지 간다라는 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읽어냈던 100일의 어떤 결과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자존심 싸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가 상품을 내세워 미국 시장을 공략해온 중국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죠. 쉬인이 최근 미국에서 파는 의류와 각종 주방용품의 가격 대부분을 크게 올렸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소액 소포 면세제도 폐지에 대응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알테쉬라고 부릅니다. 네. 알리익스프레스, 그다음에 테무, 그다음에 쉬인. 그러니까 쉬인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중국산 그냥 패션 좌파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션 옷 같은 거 파는 거, 뭐 젊은 MZ 세대들이 많이 입는 이런 옷을 파는 쇼핑몰이 쉬인인데
이 RTC가 미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소액 물품이 있어요. 네네. $800 이하면은 무관세거든요. 근데 이거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쪽으로. 근데 사실상 관세가 딱 때렸잖아요.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RTC 쪽에서 결국에는 이제는 물건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격을 그대로 반영을 했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800 이하 이거 그냥 소액 면세제도 폐지해 버렸거든요. 네. 관세 이제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러면 중국산 제품이 이제 미국으로 못 들어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키친타월 같은 경우가 377%가 올랐다고요. 이게 와. 퍼센테이지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러분 공산품 같은 거 보면은 뒤집어 까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가 웬만하면 대부분이죠. 네. 웬만하면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이 세제 구입 횟수를 줄이려고 빨래도 적게 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시면 수영복 91% 올랐죠. 네. 청소 브러쉬 219% 올랐고 네. 키친타월 377%나 폭등을 했습니다. 가격이 폭등하는데 이거 사겠어요? 예, 못 사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끼는 거예요. 지금 아끼고 있고 네. 무엇보다 사람 심리라는 게 얼마 전에는 이 정도 가격 샀었는데 이번엔 이 정도 가격 올랐어. 이게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사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대부분이 한 30에서 50%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모든 상품들이. 그래서 지금 관세 충격이 결국 예상했던 대로 이제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는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거죠. 결국에는 누가 충격을 받겠느냐? 고소득자? 부자? 충격 안 받죠. 왜? 가난한 저소득층이 맞습니다. 가장 힘들어지죠. 저소득층이 가장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세 올리면요, 누가 힘들어지느냐? 부자들은요, 사실 크게 뭐 영향받지 않습니다. 뭐 돈도 많고, 네. 그다음에 중국산 잘 안 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결국엔 중국산을 많이 쓰는 이제 네. 저소득 가구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일대 연구 결과에 본다 그러면 이제 저소득 소포 이용률이 48%, 그다음에 고소득층이 22%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아까 소액 소포물 있었잖아요. 이게 $800 이하가.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저소득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쓰는 거를 이제 막아버렸으니 당연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이 이제 일타적으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아마 미국의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 통상협의에서 양국이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와, 이게 대단한 이슈예요, 오늘. 왜 네. 그러냐면 이게 딱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는 2+2, 그러니까 통상과 재무장관이 만나서 2+2에서 7월 네. 패키지, 그러니까 줄라이 패키지죠. 그러니까 7월 달까지, 그러니까 7월 8일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거든요. 네. 그 전까지 우리 합의를 하자. 요거만 딱 알고 있었어요. 이제 네. 딱 끝나고 나서. 근데 갑자기 오늘 어제 새벽이었죠. 미국 측에서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측이 대선 전에 빨리 합의하자고 했다. 네. 이거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매국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죠. 그렇죠. 지금 막 얘기가 막 지금 정치권에서 되게 뜨겁습니다. 네. 속내가 그거였구나. 네. 우리나라의 2+2의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 얘기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는 갑자기 이제는 발표를 하면서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정치권에서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대선 있기 전에 통상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원래는 지금 분위기는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그 새로운 정부가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네. 7월 패키지의 기본적인 사실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실 급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다. 쫓기는 쪽은 미국이니까. 네.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게 갑자기 새벽에 나왔던 우리나라가 좀 빨리 추진해 우리가 그냥 빨리 하자고 한국 쪽에서 네. 대선 전에 이걸 마무리하자 이런 네. 얘기를 했다. 그러니 뭐 난리가 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통상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7월 패키지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됐어요. 7월 패키지에 전 되게 칭찬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쫓기는 건 미국이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박에 스태그플레이션 압박도 있죠. 물가 높아지고 저성장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죠. 뭐 아이폰 민심 돌아섰죠. 소비재 물품 아까 우리가 봤죠. 물건 다 오르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쫓겨요.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 때문에 아마 미국이 더 흘렸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를 이제는 전략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려고 네. 슬쩍 흘렸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쫓기는 건 미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 패키지라는 명목으로 시간 끌기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좋은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진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뭐 미국 쪽이 맞는지 뭐 한국 쪽이 맞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뭐 여야 좀 다르니까 서로들 목소리가. 네. 하지만 일단 7월 패키지는 그런 전략은 좋아요. 7월 패키지 전략은 정부가 굉장히 잘 나왔던 거고 그대로 좀 지켜주기만 한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임장비 논란. 부동산 매물을 고객과 함께 보러 다니는 일명 임장도 돈을 받고 해야 한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장이 논란입니다. 협회가 임장비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임장 크루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임장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보러 가는 활동 이런 걸 우리가 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에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예, 지켜보는 거죠. 요즘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물건도 보고. 네. 근데 이 MZ 세대들 특히 이제는 MZ 세대 중에서도 한 30대에서 이 임장 크루가 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임장 크루가 뭐냐 그러면 보통 이제 혼자 가서 집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보여주거든요. 공인중개사들이. 왜 안 보여주냐면 왜 안 보여주나요? 실거래자가 아니니까. 실수요자에게만 네.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20평대를 보러 갑니다. 아파트. 네. 근데 이제는 남자가 혼자 와서 본다? 그럼 얘는 뻔뻔쩍 공부하러 오네. 딱 티가 나거든요. 근데 신혼부부가 온다 그러면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친구는 신혼부부니까 실제로 이제는 실수요자고 매수자일 수도 있고 전세 세입자일 수도 있고 실수요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물건을 소개해 주는데 네.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임장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뭐냐 임장 크루라는 뜻은 남녀가 이게 아니면은 뭐 만나서 가는 거예요. 서로 역할 분담합니다. 실제 뭔가 가족인 것처럼 실수요자인 것처럼 꾸며서 가는 거군요. 그렇죠. 예비 신랑, 예비 신부 네. 이렇게 이제는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가갖고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집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들어가서 사진 찍죠. 이 임장,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고 집은 안 보여주니 이렇게 네. 속여서 이제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이제 임장 크루라고 이게 하나의 운동이 돼버리고 하나의 뭐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네. 30대들한테, 저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서 임장 크루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공인중개사 분들도 먹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수수료 받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금이신 분들인데 계약을 해야 돈을 버는데 그럼요. 그냥 와서 구경만 하면 완전 꽁으로 뭔가 허당을 네. 치는 게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네. 공부하러 오는 건데 네. 이쪽은 공부겠지만 공인중개사 분들한테는 생계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시간 다 뺏기거든요. 가짜 수요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임장비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임장비를 받는다 그러면 서비스가 낮은데 네. 이 임장비까지 받아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임장에 대한 기본 보수제를 도입하겠다. 한마디로 임장을 나가면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거. 네. 실제 거래가 되면 이 거래 수수료에서 좀 중개 수수료에서 좀 빼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런 해서 방법이 있군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임장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이제는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사회적 이슈로 그동안 그런 게 없었거든요. 임장에 대한 수수료는 없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실수요자들도 집을 한 곳만 보고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장비 도입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임장비를 도입하면 최근 늘어난 부동산 직거래를 더욱 부추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직거래가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집값이 너무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 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그래서 강남 집 한 번 중개만 하면은요 몇 천만 원을 벌어요. 중개사 분들이. 한 번에요. 그럼요. 네. 워낙 강남 집이 상승을 초월하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너무 많이 또 어느 올랐잖아요. 정도 상한료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몇 천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그 상한제를 해도 그래서 지금 뭐 한때 보면은 뭐 강남에 부동산 내기도 힘들다. 물건이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리가 없는 거죠. 네.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근데 지금은 좀 침체가 돼 있어서 네. 그렇지만 한창 뭐 부동산 활활기였을 때 그 정도의 사실상 뭐 거래 수수료 받았었는데 지금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직거래를 활용하게 되는 이런 이유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개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좀 저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뭐 하는 게 뭐 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서비스가 좀 저하되다 보니 나는 직거래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근데 중개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이제 논의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는 집주인들. 예, 집주인들은 그냥 난 내놓기만 했는데 나한테도 왜 받아 이런 거죠. 네, 중개사들은 양쪽에서 다 받으니까 네. 이게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직거래를 하겠다라는 뭐 임대 집주인도 나오게 되고 해서 네. 직거래가 지금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어서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01년 대비해서 지금 보니까요 한 마켓 같은 경우가 한 220배, 그러니까 220배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요. 엄청난 성장이에요. 예, 보이죠. 2021년이 268건에서 2024년 59,451건까지 증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직거래하는 거예요, 부동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는데, 저는 위험이 개인적으로, 있으니까요. 너무 네. 리스크가 크죠. 네. 왜냐하면 그 공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공적 서류를 이제 볼 수 있는 분들이야 이제 직거래해도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공적 서류를 보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직거래를 한다. 직거래를 한다 그러면 사기당할 확률이 엄청 높죠. 굉장히 높죠. 예, 제가 봤을 때 사기 거의 당하실 걸요. 만약에 사기꾼이 나쁜 맘 먹고 네. 들어가면,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는 직거래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저도 사실 이제는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수수료가 일단 워낙 비싸요. 비싸고, 네. 그다음에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혼자 해도 되거든요. 저는 네. 진짜 다 했어요. 그냥 저 혼자서.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는 중개사를 껴야 되는 이유가 있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 끼긴 끼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사기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고요. 또 직거래 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에서 좀 만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네. 가다 보면 공인중개사 분들도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 좀 네. 저평가된 노동 가치가 있는 네. 부분이 있고 좀 적정 대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젠 그런 거예요. 관점의 차이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는 돈이다 이런 이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음장 나가면 정보 보러 가는 거죠. 결국에는 거기에 뭐 남양인지 동양인지 이것도 네. 보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그런 대비해서 여기가 시세가 얼마인지도 보고 이러면서 공부하러 가는 건데, 그럼 정보를 결국에는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듣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정보가 돈인데 그러니까 무료로 그냥 가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의 대가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수료가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직거래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부동산 중개 협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 중개에 대한 외국처럼 미국처럼 서비스질을 어느 정도 높이느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3.5에서 6%입니다. 일본은 최대 5%의 중개 수수료가 붙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0.4에서 0.7%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긴 낮아요. 그런데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질이 다른 거죠. 그렇죠. 왜 미국 같은 경우는 끝까지 책임지거든요. 사건 터지면은 네. 고소 받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서비스 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사들이 그냥 중개하는 것에서 끝나지만은, 그렇죠. 단편적으로 그냥 중개만 하고 보여주고 네. 끝나잖아요. 계약만 하죠. 미국은 컨설팅이에요. 네. 이 상황에 맞춰서 이 수요자에 맞춰서 모든 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워낙 근데 또 특징이 땅덩이가 넓어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런 특징을 서로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는 낮으나 일단 서비스 자체도 낮다, 이런 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높인다, 아니면 임장에 대한 수수료를 새로 책정한다 그러면 아마 공인중개사 협회 쪽에서도 아마 어떻게 하면 그 중개 서비스를 질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양측 다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빨리 네. 좀 사회적 합의가 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SKT 유심 교체 대란 해킹 폭풍 일파만파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여파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해킹 우려 해소를 위해서 유심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대리점마다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죠. 제가 첫날이었어요. 월요일 날이었는데 네. 이제 강의가 있어갖고 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앞 지나가는데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맛집 줄 서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뭔 줄인가 아침부터 봤더니만 이 유심칩을 교체하시려고 줄을 서 있는 거죠. SKT 대리점 앞에서. 그래서 이게 큰 이슈구나. 뭐 저도 SKT 씁니다. 네, 저도 10년째 썼거든요. 네, 저도 지금 폰을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네. 근데 유심이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쓰고 있는 폰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 유심을 빼갖고 여기다 집어넣는다, 공기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정보가 다 그렇죠. 읽히는 거죠. 이게 여기서 통화가 돼요. 네. 이게 유심의 핵심 기능입니다. 바로 인식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유심이 만약에 복사가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게 여기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심 스와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 스와핑이 이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의 이제는 탄로가 된 정보를 본다 그러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실제 심 스와핑이 되면은요, 내가 네. 먹통이 되고요. 그것만 좀 네, 운영할 됩니다. 수 있게 되는 그럼 거죠. 나의 문자, 통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금융 정보가 그대로 해커들한테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거죠. 네. 해킹이 돼서가 아마 많은 분들이 불안한 게 아니라 내 금융 정보가 그렇죠. 빼갈까 봐. 금융 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네.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건데 다행히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가입자 정보, 그러니까 식별 번호는 탄로가 됐는데 나갔는데 네. 이 폰 기기 정보는 안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는 복제 폰은 못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만 옮겨가는 거라서 네. 이제 기기 정보까지 갔으면 아마 클론 폰, 그러니까 복제 폰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러진 않고 일단 지금은 이제는 유심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식별 번호만 이제 넘어갔다고 하긴 해요. 물론 21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거기서 어느 정도 범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심각하다. 그리고 네.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이제 백도어잖아요. 말 그대로 백도어가 뭐냐 그러면 뒷길을 하나 만든 거예요, 해커가. 그러니까 이제는 정문으로 놓고 해서 못 들어가니까 네. 비밀번호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뒷구멍 하나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일명 부르면 개구멍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뒷구멍 하나 만들어 갖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농사 지을 때 서리하잖아요. 서리한다 그랬잖아요. 이 개구멍 하나 만들어 갖고 빠져나오잖아요. 지금 딱 그 길을 만들어서 거기서 데이터를 빼놨거든요. 근데 지금 의심스러운 게 그거 백도어 지금 발견했긴 했는데 네. 다른 백도어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래서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막은 거 맞냐? 네. 그리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통신사의 역사상 최대의 해킹 사건이다라고 그러니까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안 당국의 피해 지원 서비스나 후속 조치 등 모든 기술 지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 또 아이러닉한 게 네. 원래는 이제 정보통신법에 의하면요, 24시간 이내는 정부 쪽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SKT는 46시간 만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KT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뭐가 나갔는지, 뭔가 데이터가 나갔긴 나갔는데 그게 무슨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려고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핑계인 것 같고. 또 뭔가 축소 신고를 하면서 네. 골든 타임을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할 수가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죠. 이게 유심 정보라는 걸 이제는 된 거고 역대 최대의 사건이고 사실 나가지 않아야 될 데이터가 이제 빠져 나갔다 보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커질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 네. 생각해 보시죠. 유심 정보는 거의 해킹이 이제 폐쇄망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데 이걸 네. 뚫어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뚫어낼 정도의 해킹 기술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정보가 아마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한간에서 이런 설명이 나와요. 일각에서 많은 국민들이 네. 야 이게 그럼 일개 해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던데 이거 국가급에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특정 국가를 막 의심하고 이런 어떤 논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가볍게 볼 게 전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SKT 측에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만 신청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또 나왔던 게 유심보호 서비스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해야 돼요. 또 뭘 해야 될까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일단 금융 거래를 막는 겁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여신 차단 서비스라고 있어요. 내 허락 없이는 이제 대출이 안 받게 되는 거. 네. 원천 보호세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대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허락 없이는 통장이 안 만들어지는 은행 거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명의 도용도 차단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유심 교체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명의 도용 차양, 그래서 패스 앱이라고 있습니다. 패스 앱은 이동통신사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인증 앱인데 네. 거기에 가보면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신청하셔야 돼요. 하셔야지만 명의도용이 차단이 되고, 유심보호 서비스 당연하고요. 번호도용 문자 타야당, 그러니까 문자 오는 것들, 번호 도용돼서 문자 오는 것들도 막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2차 피해를 예방하셔야 되겠고, 금융권에서 피해가 가장 우려스러우니까 은행 가셔서 여신 차단 서비스 아니면 계좌 차단 서비스를 두 가지를 다 신청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은행에서 하는 건요,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여신 차단 서비스, 그 다음에 비대면 계좌 만들어주면서 차단 서비스 신청하잖아요. 그거 다시 풀려 그러면 또 은행 가셔서 푸셔야 됩니다.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불안하신 분들은 네. 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주말 공휴일 기차표 환불 시 위약금 최대 2배입니다. 황금 연휴 앞두고 이번 주에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할 경우 물게 되는 수수료가 2배로 높아집니다. 그동안 기차 출발 직전에 이 티켓을 환불하는 행위가 많았던 건가요? 생각보다 많았다고 해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위약금이 너무 낮았습니다. 지금 현행은 어떻게 돼 있냐면 1일 전까지 400원, 네. 출발 전까지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 위약금이 돼요. 근데 네. 사실상 이제 1일 전까지 400원만 물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너무 사실상 약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화된 이제 위약금을 이제 물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정부의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나오죠. 위약금이 인상이 됩니다. 5월 2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출발 2일 전에 이제 400원 붙고요. 1일 전에 5%, 3시간 전에 10%, 출발 3시간 전, 출발 시각 전에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 돼서 진짜 2배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정말로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일부 승객이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잘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 누가 이렇게 악용을 했을까라고 네. 본다 그러면 단체 예약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의심을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행사들인 거죠. 일단 여행사. 네, 네. 티켓을 일단 확보해 두고 팔리면 본인들이 파는 건데 안 팔리니까 이제는 딱 환불을 해버려요. 그래도 미리 좀 풀어주면 좋을 텐데 정작 네. 자리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여행 가고 싶고 가족 단위로 하고 싶은 분들이 네. 티켓이 없는 거예요, 막상. 근데 딱 출발하기 몇 분 전에 이게 티켓이 환불돼서 나오다 보니까 네. 코레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막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위약금이 너무 낮다라는 비판이 나왔고, 그거를 이제 위약금을 높이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악용하시는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거는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카드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구매 후 취소하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네.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 되잖아요.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좀 그 티켓을 구매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특정 카드가 있었어요. 이게 특정 카드가 네. 있는데 이게 이제는 환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불이 되면 네. 포인트는 환불이, 보통 우리가 취소를 하면은 사실상 그 포인트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 없어지는 안 카드가 없어졌었던 있었군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특정 그룹이 그 네. 소식을 아시는 분들이 특정 카드를 만들고 그 특정 카드를 가지고 이런 코리아라든지 기차, 네. 이런 비행기 이런 것들을 무지학적으로 그냥 매출 돌리기를 해보는 겁니다. 계속 긁었던 그래서 거예요. 도대체 그 한 개인이 억 단위로 도대체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바로 그런 카드를 네. 사용하기 위해서였군요.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는 또 캔슬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 포인트 가지고 현금화해서 돈을 벌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그 출발하기 직전에 해지하신 분들, 환불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금전적 손해도 이만저만 아니지만 무엇보다 정말로 가족 단위로 나들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주말에 기차 타면 예약할 때 거의 만석이었는데 실제로 열차 안에는 비어있는 좌석도 많았거든요. 이번 위약금 인상 조치가 일부 승객의 이 다량 예매 후 취소 행위를 어느 정도로 얼마나 방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다량 예약 유인이 이제는
감소될 수 있는 분명히 길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효과 범위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개인 승객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그룹들, 그러니까 이거를 비즈니스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악용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아마 굉장히 숫자가 줄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추가적인 아마 보완성도 있습니다. 어떤 보완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이게 만약에 다량으로 내가 예매를 한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몇 번을 구매를 했습니다라는 것들이 문자를 알려주는 서비스, 경고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한 예약 시스템, 한마디로 내가 예약을 해서 캔슬을 했으면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약을 걸어버리는 이런 시스템도 같이 도입이 돼야지만 사실상 좀 효과를 더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디님.